안녕하세요. 중소벤처정책자금센터에서 세무자문을 맡고 있는 노승현 세무사입니다. 10월 부가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대표님께서 이 시점에 확인해야 될 가결산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10월 가결산 포인트를 안내하기에 앞서서 중소벤처정책자금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중소벤처정책자금센터는 100명이 넘는 컨설턴트,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간평사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화된 집단이고요. 저희들은 은행권 출신부터 시작해서 군 장성까지 최고의 능력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100명이 넘는 훌륭한 컨설턴트 분들과 저희가 함께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지금 설명해드릴 10월 가결산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이 10월 가결산 포인트를 세 가지로 압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동 비율 같은 재무 지표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그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비율들은 은행들이 이 회사의 건전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표들입니다. 이 지표들을 왜 하필 10월에 이 부가세 신고 기간에 바쁠 때 점검을 하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는 12월이 돼서 마감이 끝나면은 이 지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 10월이고 12월이 되겠죠. 법인세를 신고한 기간이 26년도 3월입니다. 그럼 이때 가결산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12월이 됩니다. 12월이 돼서 3월에 법인세 신고가 끝난다면 이 지표들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26년도에 이 유동 비율이라는 재무 비율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10월에 반드시 재무 비율들을 검토해 보시고 이때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12월 전에 재무 지표를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유동 비율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코멘트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동 비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동 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될 채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도 모두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유동 비율이 나쁘다는 뜻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유동 자산은 1억인데 유동 부채는 2억이다. 이러면은 1년 내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억인데 갚아야 될 돈은 2억이라는 뜻이죠. 만약 이 지표가 나쁘다는 뜻은 이 회사가 1년 내에 부도가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은 은행에서 좋은 신용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10월 달에 미리 확인해서 개선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증자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증자를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증자를 하면은 당좌자산, 즉 현금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런 유동 비율, 이런 지표들이 갑자기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유동 비율을 개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지표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하면은 한번 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신 것들은 예상 법인세입니다. 당연하겠죠. 10월에 가결산을 하지 않으면은 법인세가 얼마나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12월이 돼서 결산을 하고 나면은 이 법인세를 줄일 여지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0월에 가결산을 보셔가지고 법인세가 얼마큼 나올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다면은 회계적으로 이익을 올려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법인세가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은 회계적으로 이익을 조정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법인세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면은 저희가 신용평가를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신용평가 목적에서 한번 회계적 이익을 검토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될까요? 10월 달에 만약에 예상 세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금 집행을 좀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이고 1월이라고 하면은 1월에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당겨서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좀 더 빨리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0월에 가결산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기계장치를 사야 할지, 얼마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지, 얼마나 다른 데로 비용을 써야 할지 우리가 그 지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세뿐만 아니라 공제를 위해서라도 가결산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지금, 가수금 문제입니다. 가지금, 가수금, 이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법인 대표님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법인은 개인이 아니죠.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돈을 빼간다면은 무언가 사유가 있어야 돼요. 급여라든가 아니면은 배당으로 빼든가 아니면은 법인과 뭐 양도의 거래를 하던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돈을 뺐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돈을 빼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가지급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에서의 인출이죠. 이거 사실상 외부에서는 횡령으로 간주합니다. 정책자금은 사업주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장학금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지급금이 달려있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겠죠. 근데 이 가지급금이 얼마 있는지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가지급금이 막 8천만 원 이렇게 9천만 원 잡혀있는데 대표님들이 가결산을 하지 않고 쭉 가다가 이걸 언제 알게 되냐면 내년 3월, 그러니까 26년도 3월에 알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거절됐을 때 이 두 시점에 알게 되거든요. 이 두 시점에 알게 되면은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이때는 이미 이 재무제표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대출도 못 받고 보증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월에 확인해 보셔가지고 만약 나의 재무제표에 이 가지급, 가수금이 잡혀 있다면 반드시 어떤 경위로 이것들이 생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가지급금은 세법상으로도 불이익이 좀 있는데요. 세법상의 불이익 첫 번째는 인정이자입니다. 인정이자라는 거는 대표님이 뭐 기억도 안 나시는 그런 돈에 대해서 회사는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자를 받지 않죠. 보통 법인 대표님들은 자기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이랑 계약을 따로 맺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대략 4.6%의 이자율로 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혹은 상여를 처분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들께서는 알지도 못한 돈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정확히는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내가 이걸 상여로 받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두 번째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가지금이 만약에 100억이 있다. 그런데 이 법인의 채무가 100억이 있고 채무에 대해서 뭐 1년에 1억씩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대표님들은 이것이 다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이름으로 100억 빌린 다음에 100억을 그대로 빼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1억은 세법상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총 3가지의 불이익이 있는 거죠. 일단 대출 안 되고, 보증서 대출 안 되고, 인정이자 때문에 소득세 내야 되고, 세 번째는 법인 자체에서도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님들은 10월에 가결산 해보시고 이 가지금, 가수금이 달려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가수금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가수금은 뭐죠? 회사에 그냥 내가 돈을 넣은 거죠. 그냥 넣은 건데 대표님들이 이 가수금으로 활용해가지고 내가 법인에 돈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가수금은 매출 누락으로 의심합니다. 매출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매출 누락이죠? 대표님들이 회사의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자기 계좌로 돈을 수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외부에서 보기에는 마치 대표님들이 이제 시간이 돼서 법인에 이제 자금이 집행돼야 될 시즌이 오면 그냥 자기가 받았던 돈 일부를 다시 법인에 넣는 그런 형태의 거래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수금은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 모두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 실무적으로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어떻게 없애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하죠. 빼간 돈을 다시 넣는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상여나 배당 등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일명 CEO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CEO 플랜을 통해서 이 가지급금을 서서히 녹이는 겁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게 실행이 돼야겠죠. 만약에 이게 불법적인 범위로 넘어가면 이게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안 하니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익 소각입니다. 회사의 대표님들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미처분 이익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익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이익 소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좀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면은 이 이익 소각, 뭐 상여나 배당 이런 간단한 방식까지 모두 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저희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월 부가세 신고 후 대표님들께서 점검해야 되는 3가지 재무 비율이죠. 은행이 이 재무 비율을 꼼꼼히 보기 때문입니다. 이 재무 비율이 나쁘면은 은행 보증서 대출이 안 나가고요. 12월이 끝나면은 이 재무 비율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부가세 신고 후 꼭 점검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예상 법인세죠. 법인세 이것도 12월에 끝나면은 변동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나 비용 지출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그 이후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것도 10월 부가세 신고 후 점검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 가지급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에 10월 부가세 신고 후 점검을 못하면은 은행에서 가지급금 때문에 대출이 안 나간다고 말을 해가지고 26년도에 이 가지급금을 갚게 된들 이것의 반영은 27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1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월 부가세 신고 후 최소한 이 3가지는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일종의 장학금, 사업주들에게 장학금으로 간주되는 정책 자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26년도엔 정책 자금을 받으실 수 없고요. 27년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26년도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마치 이런 정책 자금을 사채처럼 생각하시고 급박하게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25년도 10월에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내년도 정책 자금을 수월하게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중소벤처정책자금센터는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최고의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장점은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 많은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표님들께서 저희 중소벤처정책자금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정말 잘 상담해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최고의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정책자금센터에서 세무자문을 맡고 있는 노승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